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평생을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한 푼 두 푼 모아서 마련한 집 한 채. 그 집을 둘러싸고 벌어진 두 아들의 처절한 싸움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부산에 사시는 김정호 씨, 73세. 40년 전 신혼 때 전셋집을 전전하며 살던 그가 평생의 꿈이었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것은 50대가 되어서였습니다. 하지만 부인이 세상을 떠나고 혼자가 된 그에게 그 소중한 집이 오히려 가족을 파괴하는 독이 되었습니다. 두 아들은 법정에서 만나게 되었고 형제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과연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이런 비극을 어떻게 막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할 수 있을 겁니다. 일부 평생의 꿈, 내 집 마련. 가난했던 시절의 기억. 김정호 씨의 이야기는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경남 진주의 작은 농촌에서 태어난 그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어요.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17살에 부산으로 올라와 건설 현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어요.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하고 월급도 제때 안 주는 일이 많았죠. 그래도 꿈이 있었으니까 견딜 수 있었어요. 언젠가는 내 집을 갖겠다는 꿈 말이에요. 25살에 동네 슈퍼에서 일하던 영숙 씨와 결혼했습니다. 신혼집은 영도의 허름한 반지하 셋방이었어요. 방 하나에 부엌 겸 거실, 화장실은 밖에 있는 그런 집이었죠. 신혼여행도 못 갔어요. 결혼식도 동네 국밥집에서 간단히. 그래도 행복했어요. 둘이서 힘을 합쳐서 꼭 내 집을 마련하자고 매일 다짐했거든요. 절약의 신화가 시작되다. 영숙 씨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루 생활비를 1,000원으로 정해놓고 한 푼이라도 남으면 저금통에 넣었어요. 반찬은 콩나물과 두부, 계란이 전부였고 옷은 몇 년씩 똑같은 걸 입었습니다. 아내가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겨울에 연탄을 아끼려고 이불을 몇 겹씩 덮고 자고 전기료를 아끼려고 해가 지면 일찍 잠자리에 들고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해도 한 번도 따라가지 않았어요. 첫째 아들 민수가 태어나고 3년 후 둘째 민호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날 때마다 생활은 더 팍팍해졌지만 부부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애들 분유값, 기저귀값, 정말 돈이 물 쓰듯이 나갔죠. 그래도 우리는 매월 10만 원씩은 꼭 저축했어요. 아무리 급해도 그 돈은 절대 건드리지 않았어요. 정호 씨는 본업인 건설 일 외에도 주말에는 이삿짐 센터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야간 경비까지 섰습니다. 하루에 4~5시간밖에 못 자는 날이 대부분이었어요. 드디어 이룬 내 집의 꿈. 그렇게 20년을 모은 돈이 3천만 원이 되었을 때 마침 부산 사하구의 한 아파트가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1995년 정호 씨 나이 50세 때였어요. 처음에는 돈이 부족해서 포기하려고 했어요. 분양가가 4천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올지 모른다고 하면서 부족한 돈은 대출을 받자고 했어요. 드디어 입주를 했을 때의 그 기쁨을 정호 씨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아파트 열쇠를 받던 날, 아내하고 둘이서 울었어요. 정말 꿈만 같았어요. 우리가 정말 집주인이 된 거예요. 애들도 이제 친구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겠다 싶어서. 32평형 아파트였지만 그들에게는 궁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방 3개의 거실, 부엌까지. 아이들도 각자 자신만의 방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행복했던 시절들. 새 집에 이사한 후 가족들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민수는 고등학생, 민호는 중학생이 되어 있었는데 새 집에서의 생활에 적응하며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때가 우리 가족이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어요. 애들도 성적이 오르고 아내는 집 꾸미는 재미에 빠져서 매일 저녁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서 TV도 보고 애들 공부도 봐주고 정호 씨는 계속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제는 내 집이 있으니까 더욱 힘이 났어요. 남은 대출금을 갚기 위해 그리고 아이들 교육비를 위해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영숙 씨도 아파트 단지 내 작은 구멍가게를 인수해서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비록 수익은 많지 않았지만 생활의 보탬이 되었고 무엇보다 자신만의 일이 생겨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아내가 가게 일을 정말 좋아했어요. 동네 사람들과 정을 나누고 아이들한테 과자도 하나씩 더 주고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예뻤어요. 이부 균열의 시작. 첫 번째 갈등의 씨앗. 문제는 아이들이 대학에 가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민수는 서울의 한 대학에 진학했고, 민호는 부산의 대학에 들어갔어요. 첫째 민수는 서울에서 자취를 하며 학비와 생활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한 달에 80만 원 가까이 보내야 했어요. 반면 민호는 집에서 통학을 하니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었죠. 그때부터 민수가 불만을 갖기 시작한 것 같아요. 왜 나만 서울에서 고생하냐? 동생은 편하게 집에서 지내면서. 그런 말을 가끔씩 했어요. 민수는 대학 졸업 후 서울의 한 중견기업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27살에 결혼을 했어요. 상대방은 서울 여자였고 자연스럽게 서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부산에서 공무원이 되었고 역시 부산 여성과 결혼했어요. 신혼집을 구하지 못해서 결혼 후 1년간은 부모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때 민호 부부가 우리 집에 같이 살면서 사실 조금 불편했어요. 며느리도 눈치 보이고 민호도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고 그래도 돈을 모을 때까지만이라고 생각했죠. 어머니의 편애 논란. 영숙 씨는 둘째 민호를 조금 더 챙겨주는 편이었습니다. 같이 살고 있으니 자연스럽게 더 신경이 쓰였고 첫째 민수는 서울에 있으니 자주 못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민수가 명절 때 내려와서는 가끔 그런 말을 했어요. 엄마는 민호만 좋아하시는 것 같다고. 그럴 때마다 아내는 속상해했어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오해를 받으니까. 민수가 결혼하면서 집들이 비용으로 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나중에 민호가 결혼할 때도 똑같이 500만 원을 줬어요. 하지만 민수는 여기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민수가 민호는 1년 동안 집에서 공짜로 살았으니까 그 비용을 계산하면 나보다 더 많이 받은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따지니까 참 난감했어요. 부모 봉양 논쟁. 민호가 결혼 2년 후 자신의 전셋집을 구해서 독립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부터 정호 씨 부부는 외로움을 많이 느꼈어요. 민수는 서울에 있어서 1년에 3, 4번 정도밖에 못 내려왔고 민호는 같은 부산에 있으면서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그때부터 우울해하기 시작했어요. 애들을 위해 평생 희생했는데 이렇게 외롭게 살아야 하나 하면서 영숙 씨는 60세가 넘어서 건강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당뇨병에 고혈압까지 있어서 약도 여러 가지를 먹어야 했고 가끔 병원에 응급실로 실려가는 일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민호가 달려왔습니다. 같은 부산에 살고 있으니까 연락을 받고 30분 내에 올 수 있었거든요. 반면 민수는 서울에서 KTX를 타고 와야 하니까 최소 4~5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민호가 부모님을 더 많이 챙기게 되었어요. 병원 모시고 가는 것도 민호, 장보기 도와드리는 것도 민호. 민수는 가끔 내려와서 용돈만 드리고 가는 정도였죠. 결정적 사건. 2018년 영숙 씨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오른쪽 팔과 다리에 마비가 왔어요.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아내가 거의 6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거든요. 민호가 거의 매일 와서 도와줬어요. 회사 일 마치고 병원에 와서 밤늦게까지. 민수도 휴가를 내서 몇 번 내려왔지만 직장 일 때문에 오래 있을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서울에서 아이들 학원비며 생활비가 만만치 않아서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었습니다. 반면 민호는 공무원이라 비교적 시간 조정이 자유로웠고 부산에 살고 있어서 언제든 달려갈 수 있었어요. 그때 영숙이가 민호한테 고마워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민호야, 너 때문에 엄마가 살았다. 형은 멀리 있어서 어쩔 수 없지만 너는 정말 효자다라고. 어머니의 마지막 말. 영숙 씨는 2020년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기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에서 폐렴으로 진단받고 3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임종 직전에 영숙 씨는 민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호야, 너 혼자 고생 많이 했다. 형은 멀리 있어서 어쩔 수 없었지만 이 집은 내가 가져야 한다. 너 아니었으면 엄마 아빠가 어떻게 살았겠니? 문제는 이 말을 민호와 민호의 아내만 들었다는 것입니다. 민수는 코로나 때문에 부산에 내려오지 못했고 화상통화로만 어머니의 임종을 지켜봤어요. 3부 전쟁의 시작. 장례식에서 터진 폭탄. 영숙 씨의 장례식은 코로나 규정 때문에 가족들만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민수가 부산에 내려온 것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이틀 후였어요. 장례를 치르고 49제까지 마친 후 가족들이 유산 정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특별한 유산이라고 할 것도 없었어요. 아파트 한 채와 약간의 예금, 그리고 영숙 씨가 운영하던 가게 정도였죠. 처음에는 민수도 집은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냥 두고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때 정리하자고 했어요.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민호가 갑자기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형님, 사실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집은 제가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민수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뭔 소리야? 엄마가 언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 형님이 못 들으셨을 뿐이에요. 엄마가 병원에서 저한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민호가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집은 민호가 가져야 한다고. 형제의 첫 번째 충돌.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야, 그게 말이 되냐? 엄마가 그런 식으로 편들기를 하실 분이 아니잖아. 게다가 증인도 없는데 어떻게 믿으라는 거야? 증인이 있어요. 우리 아내도 같이 들었거든요. 아, 그래? 너희 부부끼리 짜고 치는 거 아니야? 이때부터 형제간의 말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정호 씨가 중간에서 말리려고 했지만 이미 감정이 격해진 상태였어요. 민수의 아내도 끼어들었습니다. 도대체 뭘 그렇게 고생했다는 거예요? 같은 부산에 살면서 가끔 병원 모시고 간 게 고생이에요? 우리는 서울에서 애들 교육시키고 살기도 바쁜데. 민호의 아내도 맞받았습니다. 그럼 언니는 뭘 했어요? 1년에 몇 번이나 내려왔어요? 시어머니 아프실 때 옆에서 간병한 게 누구예요? 법적 분쟁의 시작. 논쟁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했고, 민호는 어머니의 유언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럼 법적으로 해결하자. 유언장도 없는데 무슨 유언이야? 법적으로는 아들 둘이 똑같이 상속받는 게 맞잖아. 형님이 그렇게 나오시면 저도 할 말이 있어요. 그동안 부모님 봉양비로 제가 쓴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민호는 그동안의 영수증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비, 약값, 생활비 지원, 효도, 관광비 등등. 계산해보니 지난 5년간 민호가 지출한 비용이 3천만 원이 넘었어요. 이 돈을 형님이 절반이라도 부담하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이 돈부터 정산하고 집 문제를 논의해야죠. 민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서울에서 생활하기도 바빠서 부모님께 경제적 지원을 많이 해드리지 못했거든요. 그건 네가 부산에 살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거잖아. 나도 서울에서 생활비가 만만치 않아서. 변명은 그만하세요. 어쨌든 저는 엄마 유언대로 하겠어요. 아버지의 딜레마. 정호 씨는 정말 난감했습니다. 두 아들이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애들아, 그만하자. 엄마가 이 꼴을 보시면 얼마나 속상하시겠니? 집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 집이고 나중에 내가 죽으면 그때 법대로 하자. 하지만 민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하지만 저는 엄마 유언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더 많이 봉양했잖아요. 이건 공평하지 않아요. 민수도 화가 났습니다. 공평하지 않다고? 그럼 너는 서울에서 애들 교육시키고 사는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 나도 여유가 있었으면 더 많이 도왔겠지만 그건 형님 개인적인 사정이잖아요. 부모 봉양과는 별개의 문제죠. 법정으로 향하는 길. 결국 형제는 서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민수는 법정 상속분에 따라 절반씩 분할하자고 주장했고, 민호는 기여분과 유언을 인정해달라고 맞섰어요. 정호 씨는 법원에서 중간 역할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어느 쪽 편도 들 수 없었습니다. 법관님, 저는 그냥 두 아들이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집이 뭐가 중요합니까? 형제가 원수가 되는 것보다. 하지만 이미 양쪽 다 감정이 상한 상태였어요. 법정에서도 서로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않았고 변호사를 통해서만 의사소통했습니다. 사부 파멸로 가는 길. 법정 공방의 치열함. 재판은 1년 넘게 지속되었습니다. 양쪽 모두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온갖 증거들을 제출했어요. 민호 측은 그동안의 병원비 영수증, 부모님께 드린 용돈 내역, 심지어 어머니 간병을 위해 회사에 제출한 병가 신청서까지 모든 것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민수 측은 거리상의 문제로 자주 내려올 수 없었을 뿐 마음은 똑같았다며 그동안 보낸 택배 내역서와 송금 증명서들을 제출했어요. 재판 과정에서 정말 못 볼 것들을 많이 봤어요. 형제가 서로 상대방의 흠을 잡기 위해 어릴 때 일까지 끄집어내고, 민수는 민호가 중학교 때 도둑질했던 일을 증언했고, 민호는 민수가 대학 등록금을 도박으로 날렸던 일을 반박했습니다. 양쪽 배우자들도 법정에서 서로 험한 말을 주고받았어요. 민수의 아내는 민호 부부를 부모님 재산만 노리고 있었던 것 같다고 했고, 민호의 아내는 서울 사람들은 이기적이다라고 맞받았습니다. 가족의 완전한 파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가족은 완전히 해체되었습니다. 민수와 민호는 아예 연락을 끊었고, 손자, 손녀들도 서로 모르는 사이가 되어버렸어요. 명절이 되어도 한쪽이 오면 다른 쪽은 오지 않았습니다. 정호 씨는 차례 때마다 혼자서 상을 차려야 했어요. 정말 참담했어요. 40년 동안 모든 것을 바쳐서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그 집 때문에 가족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민수의 아이들은 할아버지를 그리워했지만 부모가 부산에 내려가는 것을 막았어요. 민호의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죠. 할아버지는 있지만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정호 씨는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외로운데 아들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니 살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어요. 밤에 잠을 못 잤어요.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1심 판결과 그 충격. 1년 반 만에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민호의 손을 들어줬어요. 피고 민호가 상당한 기간 동안 부모, 봉양에 기여한 점을 인정하여 기여분으로 상속 재산의 30%를 추가 인정한다. 따라서 민호는 65%, 민수는 35%를 상속받는다. 민수는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항소할 거야. 민호도 완전히 만족하지는 않았어요. 자신은 집 전체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30% 기여분이 뭐야? 내가 한 일을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해. 결국 양쪽 모두 항소했습니다. 재판은 2심으로 이어졌어요. 아버지의 절규. 정호 씨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1심 판결이 나온 다음 날 두 아들을 불러서 마지막으로 부탁했어요. 애들아, 아빠가 무릎 꿇고 빌게. 제발 그만하자. 이 집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되면 안 되잖니. 차라리 내가 이 집을 팔아버릴까? 하지만 이미 법적 분쟁이 시작된 상황에서 집을 함부로 처분할 수도 없었어요. 게다가 두 아들 모두 아버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아버지, 저는 정당한 권리를 찾는 거예요 라고 했고, 민호는 엄마 유언을 저버릴 수 없어요 라고 했어요. 그때 정말 죽고 싶었어요. 내가 평생 모은 것이 자식들한테 독이 될 줄 몰랐어요. 차라리 가난하게 살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2심에서의 더 큰 충격. 2심 재판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수가 정신병원 기록을 증거로 제출한 거예요. 민호가 대학 시절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기록이에요.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어머니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민호는 이에 맞서 민수의 도박 기록과 금융회사 연체 기록을 제출했어요. 형이야말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유산에 집착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에게 집을 맡길 수 없어요. 형제는 서로를 완전히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가족으로서의 정은 물론이고 인간적인 최소한의 배려마저 사라져버렸어요. 언론의 관심과 사회적 망신. 이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정호 씨 가족은 사회적으로도 큰 망신을 당했습니다. 지역 언론에서 아파트 한 채 때문에 형제가 원수가 된 사연이라고 보도했거든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차가워졌어요. 길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면 다들 수군거렸어요. 저 집 아들들 서로 재산 때문에 싸운다더라. 정말 창피해서 밖에 나가기도 싫었어요. 정호 씨가 40년간 다니던 교회에서도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교인들이 형제가 화목해야 한다며 넌지시 훈계를 했거든요. 교회 가는 것도 부담스러워졌어요. 목사님까지 설교 시간에 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고, 결국 교회도 그만뒀어요. 오부 뒤늦은 깨달음과 비극적 결말. 2심 판결의 충격. 2년 반 만에 나온 2심 판결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1심 판결을 파기한다.
유언의 진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고 기업은 역시 과대 인정되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법정 상속분인 절반씩 균등 분할한다. 이번에는 민수가 이기고 민호가 진 셈이었어요. 하지만 민수도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집을 절반씩 나눠 가진다는 것은 결국 집을 팔아서 돈으로 나누거나 한쪽이 다른 쪽의 몫을 사들여야 한다는 뜻이었거든요. 민호는 상고를 했지만 대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결국 집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이른 거예요. 집의 매각과 가족의 종말. 2023년 정호 씨가 40년 전 신혼 때부터 꿈꿔왔던 그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시세보다 2억 원이나 싸게 팔렸어요. 매각 대금에서 변호사 비용, 법원 비용 등을 제하고 나니 각자 1억 5천만 원씩 나눠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돈도 서로 직접 주고받지 않았어요. 변호사를 통해서 송금했죠. 정호 씨는 월세방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73세의 나이에 다시 세입자가 된 거예요. 정말 허무했어요. 평생을 바쳐 마련한 집이 이렇게 사라지고 아들들은 서로 원수가 되고 내가 뭘 위해 살았나 싶었어요. 마무리. 진정한 유산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유산이란 무엇일까요? 집 한 채, 돈 몇 천만 원.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할 가장 소중한 유산일까요? 진정한 유산은 사라지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집은 팔릴 수 있고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가족 간의 사랑과 신뢰는 영원히 남아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주고 계신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물질적인 것들을 쌓는 데만 집중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요? 정작 더 소중한 것들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집에 가시면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보세요. 서로의 얘기를 들어주고 사랑한다, 고맙다는 말을 해보세요. 그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진짜 유산이 되는 거니까요. 정호 씨 같은 비극이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 모두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을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